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있어요. 인간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런 류의 한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러면 나처럼 의심이나 회의 없이 명확한 답은 누가 주는데요? 과학자가 주나요? 종교인이 줍니까? 종교인이 준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절이나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죠? 물론 내일 갑니다. 가실 분 계시지만. 과학자들이 고백해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제가 월간 구독을 하면서 종종 인용하는 잡지입니다. 뇌과학이 인간 의식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의 최대 난제다. 또 의식을 연구하는 과학이 갈림길에 서 있다. AI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과학이 보편과학인가? 혁명적인 새로운 과학을 줄 건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유사과학에 빠질 건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과학계에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University of Sussex라는 대학의 교수가 의식에 관한 이론은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 중에 어떤 것도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9가지 의식에 대한 정의가 각축 중이다. 그럼 나는 이거 30번째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이론이 398번째는 안 될까요? 누가 주도하는 확고한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통해서 내 29가지는 못하겠고 한 몇 가지는 찾아볼 셈이에요. 찾아보고 도움은 정하되 내가 답을 찾아가겠다 라는 거죠. 어차피 뭐 2판 4판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명상하면서 이 부분, 두뇌 이 뒷부분, 여기를 이제 제가 메둘라 센터라고 부르기로 제가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메둘라 센터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우리 교육과 뇌과학에서는 앞부분, 전두엽을 비롯한 대뇌 기능 위주로 교육을 해왔잖아요. 이게 좀 논쟁이에요. 여기가 더 중요하냐? 여기가 더 중요하냐? 대논쟁 영역이래요, 과학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는 의심스럽고 의심이 없는 확고한 세상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도 피해망상이라니까요. 저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의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두 번째 기회이자 전환기 위기인데, 야, AI가 이렇게 생산하면 있잖아요. 인간은 최저 시급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AI는 그런 거 필요 없고 한 대 로봇 사서 소프트웨어 깔아 들여다 놓으면 이것들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360을 일할 거잖아요. 인간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일자리 우수수 나가는 거는 지금 육체노동은 물론이고 엔간한 전문직 다 대체되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AI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를 2,500명을 고용한 다음에 AI를 깔고 2,500명 전원을 해고했대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인류 앞에 선택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이 필요 없고 기계로 다 할 것 같으면 일부 인간들이 꾸는 꿈이 있어요. 지구상에 인구수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지금의 10분의 1만 남겼으면 좋겠다. 죽으라면 내가 죽어줄 생각은 있는데 너네끼리 남아서 잘 사나 보자. 대통령이 하던 비유를 끌어오자면 숲에 그래 호랑이만 남아 있는 건 좋아. 난 토끼에 불과할 거니까 호랑이만 남아서 너네끼리 사나 보자. 그런 탐욕과 통제와 선민의식을 뒷받침하는데 AI가 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물질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생산력은 어마무시해져요. 에너지도 물도 이제 제약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쓰게요? 그 많은 재화를 어디다 쓰게요? 지금 미국의 부자들이 헤지펀드 같은 데 규모를 보면 한 개인이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가 $0더라고요. 조도 모르겠는, 1조도 모르겠는데 1경은 대체 얼마며
달러는 1,500원이에요, 요새. 1인이 움직이는 헤지펀드의 규모가 $0인 세상은 도대체 무슨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쳐 돌아가게 남아 도는 이 물질적 생산력을 이렇게 쓰는 이 방식만 바꾸면, 이들이 많은 물질을 창조하고 실험하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이것만 바꾸면 사람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표방하는 이 가치는 저는 지지해요.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비 줘. 생활비 주고 노세요. 실험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동은 취미가 있으시면 하세요. 노동력 많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공장에 옛날에 10,000명 필요했는데 요새는 뭐 10명이나 100명이면 끝나는데, 일 안 해도 국가가, 기업이 이렇게 지불을 할 테니까 사랑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자연 돌보고 노세요. 그리고 일하고 싶으면 혹시 손 드시고. 이게 보편적 고소득 시대 컨셉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하고 살았을까? 에덴을 상실한 게 신락원이잖아요. 낙원을 상실했잖아요. 뭘 상실했을까? 낙원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조건은 뭘까? 낙원 상실을 통탄하면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할 일이 앞에 닥쳤는데 안타깝다. 아담아, 너는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AI의 향방이 10년 안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10년 안에 승부를 걸어봐요. 판을 100% 바꾸진 못하겠지만 쇼펜하우어, 제가 쇼펜하우어를 잘 모르지만 강의는 했어요. 쇼펜하우어의 말에 진짜 중요한 이 영성가의 말과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로 보입니까? 세상은 그래 라고 하면 세상이 단일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다. 그 세상 안에 within 작은 각자의 세상이 복수로 존재한다. worlds within world. 우리는 커다란 하나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에게는 자그마한 각자의 세상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를 쇼펜하우어가 will,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보다는 훨씬 복잡한 개념에 가깝더라고요. 뭐 감정체, 정신체, 영체 다 포함한 말인 것 같아. 제가 대충 읽기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팽배한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가 대문자 월드로 존재하기보다는 소문자 월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갑자기 낙원으로 바꾸지 못할 거예요. 무슨 영성가가 뭐 신도 아니고 신도 안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의 소문자 세상을 다르게 꿈꾸고 만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상상력과 디자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인양반의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갈림길 안에서 자유의지의 선택, 두려움인가? 우리는 창조적으로 플레이할 것인가? 플레이는 놀이한다는 말 뜻도 있고, 제가 영어 단어를 굳이 항상 쓰는 게 역할을 한다는 뜻도 있고, 또 뭐지? 제가 맨날 3가지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플레이는 3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모든 문명은 기술 발전이 될 때마다 인간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노동자들이 반응했어요. 저것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면서 기계를 때려 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문명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적에 두려움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이 있어요. 공포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위력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해야 인간이 컨트롤 당하거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가 쉽거든. 그게 AI니
외계인이니 그 모든 것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다. 그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AI를 수단으로 하는 둠스데이 시나리오를 다시 미디어에서 퍼뜨리고 있다. 만만치 않다는 건 인정.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나는 선택하겠다. 그러면 식별력, 판단 분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는 이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겠어. 예리하게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걸 식별력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이 plays a vital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AI 세상을 맞이할지 모르죠. 저도 뭐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가 영성가들이 이 시기들 통과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요동친다. 요동친다는 거는 긍정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희망의 느낌이기도 하고 벅차고 낯설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망설임의 용어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에너지링 하시는 분들은 그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슨 힐링 능력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요즘은 손만 대면 다 느껴. 그죠? 내가 해도 느끼고 받아도 느껴. 이게 무슨 우리가 갑자기 무슨 마법사 수준으로 뭐가 돼서가 아니라 뭔가 물결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물에 가만히 있을 때 물 자체가 호수물이면 거의 가만히 있거나 내가 퍼덕거리는 정도로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바다의 파도 위에 있으면 내가 퍼덕거리는 것 이상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요동치는 것 같다. 이거를 우리는 온몸의 세포를 느끼니까 이건 뭐 좀 부인하기가 어렵다. 뭔가 강한 에너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것 같고 그 와중에 원튼 원치 않든 모든 게 다 건드려지지 않아요? 신념도 건드려지고 갑자기 의욕을 갖고 뭘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심지어 막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아침에 극락에 있다가 저녁에 지옥 내려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의식의 전환 과정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무슨 집단 무기력이나 뭐 그런 거에 빠져 있다라면 금방금방 전환이 어려울 텐데 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전환 속도가 좀 빨라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희망하게 되는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끝이 절망이냐 아니 절벽이냐 어떤 새로운 미지의 전환이냐를 촉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 사인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싶다. 나는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요동을 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제 얘기예요. 느끼는 게 기존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갈고 닦았던 능력이라든가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실제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보면 공허하고 멈춘 듯한 느낌이 들고 혼란스럽고 텅 빈 것 같고 뭘 한다고 했는데 뭘 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자학이 오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매여있던 제약이고 매듭이다. 알고 있던 것도 있고 희매했던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빼박으로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숙제로구나. 이거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의식전환 과정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관통할 적에 몸이 같이 반응하면서 막 온 삭신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가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내 몸 시스템에 제공하는 중추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그냥 아프고 째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찢기듯 벌어진다.
풍선이 늘어나는 거는 풍선 벽이 찢기듯 늘어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럴 적에 가장 힘든 게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포바디를 지칭하는 몸 이렇게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힐링 뭐 이렇게 할 적에 저는 영어로 body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body는 관용적으로 육체라는 식으로 이미 전 세계에 합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몸 해버려야 되겠다. MOHM. 그래서 딱 생각하니까 글자도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심볼로 써버려야 되겠다. 미음자, 몸. 그러다 보니까 레이키나 카르나 레이키 심볼을 이게 아니네. 레이키를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카르나로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 제공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입해다가 열심히 쓰고 여기까지 감사하게 왔는데 우리가 K 힐링하면서 카르나 레이키 갖고 할 수는 없겠구나. K 힐링은 K로 해야지. 몸, 세상에 한류 덕분에 젊은 세대가 불러일으킨 한류 덕분에 한글 사랑이 장난 아니야. 이 물결을 타야 되겠다. 얻어 타야 되겠다. 몸 힐링이죠. 앞으로 할 일은. 그러니까 이 몸을 구성하는 아까 제가 분류한 포바디 요소 중에 제일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상그럽다는 말이 떠오르는데 경상도 말로 뭐예요? 상그럽다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좀 부정적인 뜻이에요? 네, 부정적이죠. 갑자기 제일 상그러운 게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 교육도, 이성적인 교육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뭐, 육체적인 부분은 현대의학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감정 영역이 그동안에는 인간 존재를 0, 6,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틀이 있고, 가장 많은 게 3중 구조로 설명하는 거죠. 몸과 마음과 뭐 영혼 이렇게 한다든가 또 정기신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심리학 여기도 심리라는 말도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한번 더 쪽에서 포바디로 갔을 적에 좀 실용적인, 좀 더 명료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감정 영역이고 치유 과정에서 80%의 시간과 노력이 이 감정체에 기울여지더라라는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화를 해나가면서 좀 어쨌든 감정체도 우리 몸 기능의 25%일 테니까 자동차 바퀴가 4개 뭐 엔진도 4기통이 좋은 거 아니에요? 4기통 다 써야지 한 기통이 막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쓰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노하우들을 오늘 오전에 소개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오래된 끈끈이가 우리의 미래의 표현을 제약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포바디를 조금 더 밸런스를 이루면 자유의지가 내면 세상을 지휘한다. 바깥 세상은 모르겠지만 나의 내면 세상은 나의 자유의지. 영성 용어로 말하면 free will이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 will 그것이 지휘하는데 그래 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지휘하면 좋겠어. 나도 모르는 뭔가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하면 좋겠어. 그런데 아까 그 후기 발표해 주신 분들 사례에서 언뜻 보이듯이 내가 한 거라고는 앉아서 나의 내면 세상을 바꿨을 뿐인데 즉각적으로 외부로 표현되더라.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돈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오래된 약속이죠. 당신 안의 천국이 외부 세상을 바꿀 거다. 오래된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면 세상은 나의 내면 아이는 좀 연약한,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아를 부르기 위해서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나의 내면 세상을 지휘하는데 그 내면 세상이 바깥으로 펼쳐진 게 외부 세상이라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게 치유가 영성과의 방식인 거죠. 사회혁명가는 바깥에서부터 바꿔 들어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공간, 이 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비유 드리는데 이 전화기가 있어요. 세상 모든 정보에 접속해. 저의 그 바보 같은 에피소드를 또 한 번 공개하면 네이버 계정이 잘 안 돼요. 국적 문제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다가 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도 안 되길래 제가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아갔어요. 입구에서 쫓겨났죠, 뭐. 털레털레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안 되니까 구글 본사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아카식 레코드, 그 관리하는 본사가 어디 하늘 높은 곳에 계시겠지. 거기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는 거더라고. 내 단말기에서 검색하는 거더라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몸 힐링의 개념이 좋게 말하면 뭐 질병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인데, 크게 말하면 인간이 가진 우주의 모든 삶의 모든 신비를 접속하는 생체 단말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단말기라 그러잖아요. 디바이스. 그런데 이 디바이스는 차이가 하나 있지. 생체 디바이스, 바이오 디바이스. 몸이 그거다. 그러니까 몸 힐링은 제가 10년 전에도 몸치유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좀 사실 좀 우습게 들으셨어. 근데 요즘 몸 힐링 붐이야. 깨달은 거지. 몸이 그런 거였어? 그거라면 나는 하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뻑과 자랑질인데, SNS는 초창기부터 몸 타령을 했거든요. AI 시대가 올 줄은 몰랐는데 와보고 나니 참 다행이지 뭐예요. 와보고 나니 다행. 그러므로 몸치유라고 하는 거는 육체 건강과 웰빙을 돌보는 출발점으로 해서 삶의 종합예술, 종합수행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전환기에 이 조그마한 소박한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설계하려면 이 공동체 형태로 움직인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뭘 해왔나 살펴봐야 앞으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SNS의 첫 출발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헤일로라는 한 인간의 역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었어요. 미국 관계. 거기서도 오리알이었고. 그래서 우찌저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게 지금 이 정도의 이 놀라운 뭔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졌을까? 몸 힐링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누구나 알고 있어요. 김유경님 그 레이키 배우시고 오늘 바로 힐러로 뛴다잖아. 쫄아가지고 좀 수줍어서 그렇지, 그지? 시간과 경험만 쌓으면 누구나 한다니까요. 자, 이해와 숙련도가 상당수가 생겨났다. 두 번째, 그 규모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 규모를 100명 정도로 봐요. 톡방에 뭐 160명, 200 몇십 명 있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100명이라고 보는데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약간 좀 미쳤나 싶게 뛰어드는 분들이 한 3분의 1에서 한 40%, 50% 되시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막 광적으로 하진 않지만 가치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조용하게 그 장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끔은 뭐 지불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한 3분의 1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톡방에 뭐 글이 올라오면 일이 사라져. 읽으신다는 거잖아. 어떤 목소리도 흔적도 없는데 일이 사라져. 뭐지? 이분들은 여기 왜 계시는 거지? 정말 궁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계신지 응답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에는 뭐에 집중했냐면, 이 광적으로 미친 듯이 광클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막 갖다 바치고, 막 힐링스쿨 갖다 바치고, 심화 프로그램, 막 PD 훈련식 갖다 바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불철주야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대단히 건강한 삼중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위계질서나 위치성, 뭐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매우 중요한 운동성을 가진 사이즈예요. 이거를 seed size라 그래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책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 seed,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도 seed money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성 치유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그룹이 운동성을 발휘하려면 시드 사이즈가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10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삼중 구조를 띠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면 이 100명이 어떻게 모여졌느냐? 한 명 한 명의 그 걸음걸음 그 안에 이론과 방법론이 있어요. 아까 힐링스쿨이나 심화 프로그램, 강독과 명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획안을 써가지고 툭 돼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대단히 뭔가 모르겠는데 컨텐츠의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적으로 사고해서 기획 시스템을 설계해서 훈련시켜서 내놓는 대단히 전략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대기업에서 훈련됐거나 대학에서 교수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냥 밥 먹고 살림하던 아줌매들이야. 아저씨들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내는 거예요. 기본도 몰라. 저도 참 기본을 모르는 인간인데 그래도 저는 집안 형편이 상그러워가지고 25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좁게 나아졌어.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면서 겨우 조금 나아진 내 눈으로 보기에도 기가 막혀. 아까 김복태님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저렇게 일한다고? 난 미쳐버리겠네 막 이래. 근데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사람아 당신을 공격하는 그 후배가 아니라 내가 당신 조직의 보스라면 당신을 잘라 이 멍충아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왜요? 제가 평점도 더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왜요? 하면서 제 욕을 하면서 막 샤워하다 막 욕하고 우셨대요. 이렇게 뭘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훈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론과 방법론이 정립돼 있고 검증돼 있고 이제 보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온다고? 아까 쿤달리니 심화 프로그램 발표되니까 우와 하시대.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승 불가능한다고 생각하는 게 쿤달리니랑 아카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쿤달리니를 심화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내겠다고 선포한 거고 준비기간 1년 잡았고 아카식 레코드는 제가 뜨덕뜨덕 해가지고 이제 벌써 한 번 실시했잖아요. 우와 아카식이 매뉴얼화돼서 되네? 이게 돼. 녹음 파일 들고 집에 가서 해봤대. 된다는 거야. 포바디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가진 이론과 방법론은 매뉴얼화가 가능하다. 쉽지는 않지만. 어떠세요? 멋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좀 놀라워. 앞으로 무궁무진 나올 거라니까요. 제가 가진, 이제 개인 자랑 타임, 특별한 재능 중에 하나가 기획력이에요. 제가 영화계에서 15년간 잘 나간 다음에 지발로 인생을 땅땅 말아먹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다음에 힐러를 하고 있어. 의문이 많았거든요. 한 10년은 또 운동권 하면서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한다다 감옥 가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 별 달렸으니까 취직이 어려운데 어떻게 언론사에 또 기가 막히게 들어와가지고 영화계로 풀려가지고 15년 해서 국제적으로 잘 나갔는데 그걸 또 지발로 땅땅 때려 부시고 또 힐러를 한다고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한심했겠어요? 근데 지금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놀랍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는 내가 오리지널 소스를 낸 거거든요. 물론 훌륭한 책을 갖다가 이제 참조해서 뭐 박사 논문도 다 그렇게 쓰더만 훌륭한 책 갖다 참조해서 쓰더만 나도 훌륭한 책 좀 갖고 왔지. 그렇지만 그거를 어쨌든 종합 정리한 게 내 자신인데 제가 4반세기 25년 동안 갈고 닦은 게 기획력이에요. 그러니까 SNS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론, 방법론, 시스템이 창조성이 앞으로도 더 있다. 뭐가 있냐면 지금은 몰라요. 닥쳐봐야 나오더라고. 쿡 찌르면 뭐가 아야 하면서 나와. 그 다음에 구조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것이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PD분들 10명 뽑았는데 좀 앞담화를 까자마 아무것도 몰라. PD 워너비지 PD는 한 명도 없어. 자기들이 PD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PD방에서 맨날 욕하는 거야. 어이구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일하는 거야.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쌤 뭐 이러면서 있잖아. 한 1시간 삐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런 참 사람들을 모아다 놨더니 몇 달 만에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박경환 대표님이랑 저랑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죠 쌤? 고백하건대. 이게 구조화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시스템을 돌리는 힘이 명령이나 권위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권위는 있어. 박경환 선생님이나 저는 살짝 권위는 있는데 그 권위가 있다고 있었다니까요. 돈도 10원도 안 줬어. 무엇 때문에 돌렸을까가 마지막에 있어요. 연대감과 협력 능력을 갈고 닦았어요. 힐링 스쿨이네, 무슨 심화 프로그램 연구, 뭐를 막 6개월, 1년씩 하는 이유가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면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저는 아주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 해보라고. 던져주고, 그럼 막 엉뚱한 짓 해. 또 슈퍼바이징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컨텐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10년에 걸쳐서 쌓여서 오늘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SNL 공동체가 있다. 이 무형의 자산, 유형인 동시에 무형의 이 자산, 시드 사이즈의 이름이 공동체가 앞으로 뭘 할 건가?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자리에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거죠. 파도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떠밀려 가는 거겠죠. 그죠? 새롭게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갈 건가? 몰라요. 그런데 지난 10년도 몰랐어요, 저는. 단 하나, 나는 힐러가 되겠어. 나는 힐링 스쿨을 해서 힐러를 키워보겠어. 몸 힐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은 어차피 미지고 모르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나의 북극성을 정하는 거다. 북극성이 저기 있다라고 하거든.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가끔 의심이 들 때 하늘을 보고 있구나 하고 다시 땅을 쳐다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는 거죠. 뭐.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할 거예요. 북극성을 계속 정할지 남십자성을 정할지 뭐 북두칠성을 정할지 우리한테 유리한 거 정하면 되죠. 그래도 이 SNL의 오리지널리티를 설립한 사람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먼저 좀 고민하고 제시하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서울 일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리했고요. 그거를 오늘은 좀 개요만 나누고 K-힐링 워크숍 자리에서 좀 상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8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4, 8, 32, 30여 분 정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제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이고 또 예의인 것 같아요. 초점만 간추리자면 모밀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직 서비스로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본격화시켜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 레이키 리트리트 팀이라든가 또 자영업 하시는 힐러들 다 이렇게
최전선에 서서 노력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힐러 훈련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겠지만 이거를 한국에서 국제 자격증을 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카루나 레이키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 자격증을 우리가 도입해서 썼는데 그건 그것대로 SNL 프라임에서 활용을 하되 우리가 한국 몸 힐링을 대표하는 국제 자격증을 디자인을 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심차죠. 뭣도 없는 주제에. 그래서 그거를 하기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을 때 영어로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 법인에서 한국 K 힐링인데 미국에서 뭔가 오는 이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치유를 SNL의 주요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어린이 치유와 교육이라는 톡방을 수년 전에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향성, 북극성을 정하는 의미에서 뭘 만들긴 만들어요. 합동조합도 뭐 하기 전에 5년 전에 만들어 놓고요. 막 이것저것 만들죠. 출판사도 세워놨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톡방이 무엇을 지향하고 꿈꾸는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힐링 스쿨을 5번째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이 거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성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 성과는 당연히 치유가 포함되지만 청소년기의 심리발달 과업은 학업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설픈 대안교육을 포방하면서 학업은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힐러분들께 영어 수업 포함시켜라. 뭐 해라. 그 참여자의 특성을 소상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틀을 계획하시라. 그런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하는 가상의 뭐 제안한 게 있는데 일종의 그 웹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계해서 그 친구가 학업에는 관심이 없는데 요거는 관심이 있잖냐. 그거를 끌어당겨서 웹을 기반으로 표현하게 해줘라.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 이 친구는 중학생인데 대학 갈 때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친구가 힐러들한테 강의하게 해봐라. 자동차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학과를 가야 되는데 힐러들에서 그건 정말 시야가 좁아 터졌다. 자동차를 4개로 전 세상을 수많은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다. 왜 자동차학과를 가서 엔지니어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자동차학과 가려면 수능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제네시스? 그 출시되는 자동차에 대한 프로모션 자료를 AI로 만들었어요. 그 중학생과 힐러 3사람이. 이거 포트폴리오예요? 그죠? 심리학을 전공해도 되고, 독방 이런 비전을 자동차에 엮어도 되고, 또 미국에서 슈퍼볼 중간 광고로 기아 자동차가 광고를 했는데 그게 대히트를 쳤어요. 이 요소가 뭐냐? 문화적인 요소다. 문화 심리적인 요소다. 이거를 자동차를 매개로 토론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힐링스쿨의 방향을 잡아나갔죠.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쌤들? 나겠어요. 네. 이런 힐링스쿨과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예정이고 그 디딤돌이 이미 놓이고 있는데 2024년에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시는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에 우리가 심리 코칭으로 들어가서 우리 상담 심리사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힐러 8분이 1박 2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중요한 것,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더 상위의 교육 담당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프로젝트에 우리 SN의 이름으로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공개를 하기에는 실행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잘 마무리하고 나서 경험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계신 힐러의 그 네트워크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 사이즈라고 하는 이 100명 안에 이런 잠재적 자산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K 힐링은 BTS를 비롯해서 K-팝 그룹이 알려주는 건 그겁니다. 중심지는 한국이다. 근데 이거 뻥튀기 하는 건 미국이다. 그죠? 이 영감을 받아야 되겠죠? K-힐링, 중심지는 한국인데 미국을 연결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맨 땅에 헤딩이에요. 뭐 무슨 밥 차려놓고 숟가락 쥐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년 대계로 보고 가보자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기획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미 한국의 젊은 세대와 부모들은 마인드가 글로벌해요.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학이 답이 아니구나도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아버지 기러기 아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자식들이 얻는 기회가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들께서 뭘 꿈꾸실까? 그런 무리한 도전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한국 쪽에도 니즈가 있고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그걸 느껴요. 애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조기 유학시키고 거기서 애 출산해가지고 키웠더니 미국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한국이 잘 나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 왔더니 거기서는 지금 월세 사는데 한국 아파트가 천정부지야. 이제는 본국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Healing for the Journey Abroad 이런 거 어때요? 해외로 나가는 여정을 치유하는 것. 뭐가 될지 모르죠. 일단 제목부터 지어놓고 이런 거 앞으로 10년 동안 짜 보자고요. 제가 이런 거 하던 게 영화계에서 하던 일이거든요. 15년 동안 잘했거든요, 이거를. 자, 명상은 축이 되는 전환점인 건 맞는데 아틀란티스에 우리 이제 귀신 찌나락 까먹는 얘기인데 아틀란티스가 실제 했다는 거는 이제 영성계뿐만 아니라 주류 과학계까지는 아니지만 과학계 일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아틀란티스는 고대 문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명에 갔다가 붕괴된 문명인데 왜 그런가? AI.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류를 이미 영혼 안에 데이터로 갖고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구를 몇 번쯤 윤회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란들을 낡은 시스템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늘날 저모양저꼴이 될지를 우리 젊은 날에 예상하지 못했고 정치, 사법, 경제, 교육, 화폐 무너지지 않는 게 없죠. 그죠?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데 거기를 폐허라고 부를 것인가? 야생의 들판이라고 부를 것인가? 둘 다인지도. 그래서 야생의 들판이라 부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상상하고 꽃을 피우자. 새로운 타임라인은 앞에 나눴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이나 물질 조건의 제약이 없어져 버렸다. 그건 이미 깔려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You are the leaders. 리더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 엘리트, 정치 엘리트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누구인가? 마이크 잡고 연단에 쓴 사람이 아니다. 남의 내가 리더가 아닌 거죠. 그죠? 가정이든 커뮤니티든 이웃이든 직장이든 거기에서 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에 맞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고 어쩌면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 시대를 예언해 두셨던 게 아닐까? 지용의 보살, 재림예수,
야생의 들판, 네, 핀 꽃들. 한 위대한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풀뿌리 영성가들이 야생의 폐허가 된 새로운 시대의 들판에 만개한 모습, 그게 지용이 보살하니까 지용,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그리고 오늘 뭐 명상은 부득이하게 짧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BTS가 마침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을 연결한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why not? 그 보이지 않는 빛의 네트워크에 우리도 치유와 희망의 에너지를 보태서 실어보냅시다. 하필 보라색이네? 하필 보라색. 이상입니다.